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들린 카페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가격이 1,000원으로 낮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가울 겁니다. 하지만 매주 가격표가 내려가고 슈퍼마켓 물가도 계속 떨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팔아도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직원 수를 줄이거나 임금 동결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내일 더 싸질 텐데 왜 오늘 사냐며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가진 위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는 정말 안정적일까요? 정부가 필요에 따라 화폐를 더 찍어낸다면 내 계좌 속 숫자는 변하지 않아도 구매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특정 국가들은 통화를 남발해 물가가 하루아침에 수십 배 뛰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국가나 은행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형태의 돈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2009년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오직 수학과 암호 기술만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단어는 처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물리적 형태 없이 암호 기술만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폐나 동전처럼 손에 쥘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샀거나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보는 내 계좌 잔액도 숫자 아닌가요? 화면 속에 표시되는 숫자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그 숫자를 관리하느냐입니다. 은행 계좌 속 돈은 은행 서버에 기록되고 은행과 정부, 중앙은행이 그 흐름을 감독합니다. 내가 송금 버튼을 눌러도 실제로 그 거래를 승인하고 처리하는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현금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것처럼 디지털 공간에서 직접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조가 주목받게 된 데는 명확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금융회사들을 구제했지만 정작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과 정부를 믿고 맡긴 자산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그 불신과 분노 속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인 2008년 한 익명의 인물이 온라인에 논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개인 간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한 논문은 비트코인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 논문의 설계대로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대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논문을 쓴 사람의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였지만 그것이 본명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실제로 한 명인지, 여러 명의 팀인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초기에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갑 안에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이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게시글과 이메일을 분석하면 그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은행의 신용 창출과 예금 운용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이 고객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다시 그 대출이 예금이 되는 순환 구조를 우리는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특정 기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전제로 하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신뢰를 최소화하면서도 작동 가능한 화폐를 설계하려 했습니다. 누구도 임의로 발행량을 조작할 수 없고 거래 기록을 위조할 수 없는 구조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기술 애호가들만이 실험 삼아 채굴하고 주고받았고 가격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수천 개가 피자 두 판과 교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투자자와 기술 커뮤니티 사이에서 관심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실험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 진지하게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대형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심지어 상장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일상적인 결제 수단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누구나 커피 한 잔을 샀거나 국제 송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을 꿈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공식 채택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상 거래에 사용하는 드문 사례이지만 여전히 가격 변동성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5,000원짜리 상품이 내일 비트코인 기준으로 7,000원이 될 수도 4,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정함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약합니다. 비트코인 이후 암호화폐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 송금을 넘어 계약 조건을 코드로 자동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리플은 은행 간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특화된 시스템을 내세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빠른 거래 속도를 목표로 설계되었고 일부는 그것을 디지털 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도지코인처럼 농담과 밈문화에서 출발한 코인도 실제 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로 거래됩니다. 현재 수천 종의 암호화폐가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실제 활용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대상입니다. 기술적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은행과의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은행은 중앙 서버 한 곳에 모든 거래 장부를 보관하고 그 서버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동일한 거래 기록 사본을 나눠 갖는 분산 구조입니다. 거래 내역은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이고 시간 순서대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저장됩니다. 누군가 과거 기록을 위조하려면 전 세계에 분산된 모든 컴퓨터의 장부를 동시에 조작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송금 요청을 보내면 그 정보는 네트워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 여러 컴퓨터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 해당 거래가 정당한지 검증합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컴퓨터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얻습니다. 그 대가로 새로운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거래는 블록체인에 영구 기록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중앙 운영자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협력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 증명 방식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일부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방식은 보유한 코인의 양에 비례해 검증 권한을 부여하며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소액을 투자한 사람들 중 일부는 수천 배, 수만 배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된 사례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점에서 매수해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차례에 걸쳐 80% 이상 폭락하는 경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가 짧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감정적 매매와 투기적 심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 중국 정부의 규제 발표, 미국 SEC의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즉각 반응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은 소수 집단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여전히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여전히 매우 큰 수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기대감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식이나 채권과 완전히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산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금융 인프라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단순한 유행이나 투기 거품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바로 그런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초기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선점하는 길이라는 서사입니다. 물론 이 서사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술적 혁신, 금융실험, 투기 열풍,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영역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유와 탈중앙화의 상징이고 어떤 이에게는 위험한 도박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 금융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화폐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아도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보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험적 답변입니다.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도 자체가 이미 금융사의 중요한 한 장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거래가 검증되고 가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도 은행 승인도 없이 오직 코드와 합의만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서 말입니다. 암호화폐가 결국 일상화폐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특수한 투자 자산으로 남을지는 시간이 답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촉발한 논의와 기술적 실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넘어 물류, 의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위조 불가능성, 탈중앙화라는 특성은 많은 산업에서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이면의 기술과 철학은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화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신뢰를 중앙기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 네트워크에 맡길 것인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암호화폐는 후자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화폐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